몸이 안 좋아지신 게 선생님 일반적으로는 이제 87년도 그 그림 네. 사건에서의 어떤 뭐 남영동 가셔가지고 네. 고문 구타도 있겠지만은 그 전부터도 조금 이렇게 몸이 많이 조금 뭐 좋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언제 좀 정확히 시작되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이면은 86년, 6년, 86년. 예. 그러니까 그때도 선전 매체들을 많이 만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미술 이렇게 프랑 쓰고 만장 쓰고 시위대에 나아갈 그런 선전 미술 제작하고 하는 것만이 이렇게 마음에 양이 안 차요. 이렇게 어떤 전두환에 대한 그런 증오심하고 또 우리가 구호로 외쳤던 그런 독재정권 타도 또 박철웅도 우리는 한내 싸움까지 같이 했거든요. 박철웅 총장 퇴진하고 전두환 퇴진을 외치면서 싸우는데 그래서 걸개 그림이나 파나만장 다 그려주고 시위대에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하얀병 들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미대생들은 이제 많이 못 봤는데 그래도 몇 명이서 이렇게 화염병 들고 계속 시위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대학교 3학년 가을쯤 그때는 밤 10시까지 이렇게 싸웠거든요. 근데 한번 시기가 시작되면 네, 저대에서는 근데 10시 정도 되면은 상황이 끝날 때예요. 우리도 알고 경찰도 아는 건데 아니 그날따라 이렇게 화염병이 한 박스가 남았대요. 예. 그래서 후배들한테 아 이거 나머지 마지막 이거 던지고 우리가 끝내자. 상황이 거의 끝날 즈음인데 화염병을 들고 한 대여섯 명이 밤 10시에 화염병을 던졌어요. 경찰 쪽으로. 경찰은 상황이 끝나고 이제 쉬고 약간 소강 상태. 소강은 이제 이렇게 예. 경찰로 이렇게 끝난 상태고 근데 갑자기 화염병이 날아가 날아오니까 얼마나 거기서도 놀리고 네. 그것고 이제 그 기동타격대 애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어요. 성질이 더 더 뻗쳤겠네요. 뻗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백골단 애들이 대여섯 명이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거기서 세 명인가 잡혔어요. 선생님도 나도 잡히고 그래가지고 구타 당하고 운동장에서 이렇게 팔 두 개 끄집고 나를 데리고 이제 봉고차에 태웠는데 조대 후문에서 봉고차로 저 동부경찰서 갈 때까지 고개 숙이라 하고 계속 맞았거든요. 그 동부경찰서 정보과 들어가가지고 한 형사한테 두드려 맞는데 한 3시간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구둣발로 차기도 하고 이렇게 가슴 치기도 하고 엄청 구타를 당했는데 그리고 이제 동료 형사가 그만 떼려고 말해도 계속 떼대요. 그 코피가 났는데 수도가에서 코피 씻고 오라 하대요. 씻고 오니까 또 때리고 엄청 맞았는데 이제 뭐 두세 시간 맞았으니까 새벽 한 3시에 4시. 잠을 좀 예. 잤거든요. 잠이 오는 동 마는 동 하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제가 했던 행동은 다 기억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찰서 문을 전부 이렇게 열어 제치고 큰 소리로 무슨 소린가 모르겠는데 큰 소리로 막 그 악쓰고 다니면서 경찰서 안에 어떤 사무실을 기물들 막 던지고 문짝 두들고 예. 막 악쓰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어제 너무 많이 패가지고 정신 이상이 된 거다고 이렇게 아파트로 차로 봉고차로 또 학교에 연락해가지고 주소 알아가지고
아파트 수의한테 열쇠 주라 해가지고 아파트 문 열고 나를 넣어놓고 문 잠그고 가버렸어요. 선생님 집으로. 아파트로. 그때 어머니랑 계셨나요? 아니 여동생하고 여동생하고 두 분이서만. 광주 저기 봉선동에 살 때인데 거기서도 형사들이 뭐 이렇게 자료를 챙겨가더라고요. 그것까지 받고 그래가지고 오후 돼가지고 동생이 학교에 돌아와서 보니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경찰서에 어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 이상이 와갖고 대학교 3학년 때 목포에서 좀 집에서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좀 쉬시려고. 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우울증하고 대인 기피증이라든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요. 그래도 시위는 이렇게 나가서 싸우고 그래 왔는데 이제 대학 4학년 때 걸개 그림 이제 유월항쟁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학내 미술패 이렇게 하고들하고 이렇게 선전활동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YMCA에서 해방대동제 걸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걸려서 동부서로 끌려와가지고 동부서에서 하룻밤 자고 서울에서 이게 어떤 명령이 내린 거라 서울로 우리를 압송했어요. 그 종로경찰서까지 이렇게 압송이 돼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저기 또 10일 동안 어디 유치장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영동 대구원문서로 끌려간대. 이제 그 끌려가는데 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저 수갑을 채우고 눈을 가리고 저기 한 30-40분 이렇게 차를 태워갖고 집차에 태워서 가대요. 어디 방에 들어가니까 그 남영동 대검문실이었죠. 그 오자마자 이제 그 주사파 아니냐고 이렇게 조서를 꾸미는데 주사파로 몰려고 이렇게 폭행을 또 거기서 심하게 받고 일주일 정도 잠을 안 재우고 또 조사받으면서 폭행 계속 당하고 팬티만 입혀놓고 이제 이렇게 두들겨 패고 가슴 패고 또 그때 욕조가 있었는데 욕조에 그 욕조를 가리키면서 인상 험상궂게 생긴 수사관이 얘가 박정철이 죽은 데라고 너희들 주사파라고 이렇게 인정하라고 하면서 또 걸개 그림 혼자 그린 것이 아니란 것을 또 어떻게 알대요. 그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 둘이 한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죽어도 둘이 했다고 계속 우기고 하면서 신랑이 버리고 이제 구타를 많이 당했는데 근데 또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검찰 조사받으러 다니면서 또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때는 선생님 또 똑같이 그렇게 고함 악 지르시고 막 이런 네. 걸로 표출이 되셨어요? 표출이 또 되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네.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잠을 자는데 꿈인가 생신가 모르겠는데 박정희가 군복 입은 박정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조국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손을 식구통에 내려요. 뺑기통에 식구통에 넣으래. 그래 그 친구로 자른다고.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절규하면서 자르라고 막 그래서 밤 뺑기통이 이거죠? 선생님 밥이 들어오는 들어오는 밑에 통. 문 밑에 있는 그거. 식구통이라고 네. 하지. 거기다 손을 넣고 자르라고 악을 쓰니까 교도관들이 깜짝 놀린 거지. 그 정신이 이상하다고 병사로 옮겼는데도 병사에서도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근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좀 힘들었던 게
병사에 있다가 이제 혼자 독방에 갇히게 됐거든. 예. 병사 독방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소지들이라고 예. 그 교도관 중에 일하는 재수가 있어요. 소지라고 일본 말로 소지라고 청소하고 있는. 아니 그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면서 가짜로 미친 척한다고 또 거기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맞았던 기억이 나요. 같은 죄수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죠, 보면. 그러죠. 네. 예. 그런 일도 당했지만 서대문 형무소 막 들어왔을 때 상당히 너무 아름다운 일도 있었어요. 그 간구장이라고 관구장 관구? 한 사단 이렇게 그 감옥 네. 그 1관, 1구, 2구, 3구 있으면 그 한 감옥을 맡는 그 장이 있어요. 강구장이라고. 전체 교도소장은 네. 아니고 그렇다면 한 작업을 라인 소장 같은 공장으로 따면 이 라인 소장, 이 어. 라인 소장 이런 것처럼 예. 아니 그 소장이 예. 그 강구장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왔는지 연약하게 아니까. 어떻게 예. 들어온지 학생운동 하다가 들어온지 아니까 연약하게 보였는가 힘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때 접견이 안 됐거든. 국가보안법은 식구들도 못 들어오고 책도 못 들어오고 아무것도 못 들어오는 상태라 접견이 안 됐는데 아이고 강구장이 내복을 주시면서 그때 가을 겨울이라 출 때라 내복을 주시면서 힘내라고 앞으로 나가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힘내라고 내복을 넣어주대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뭐 34, 5년 지났으니까 뭐 한번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찾을 길이 없을 것 같고 나이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그런 기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병사에 있다가 이제 사회병원으로 옮겼어요. 한 달. 이제 서울에서 서울에. 아니면 선생님, 서울의 어떤 정신병원도 이제 밖에 예. 정신병원에 감정을 받으려고 교도소에서 이제 어쨌든 뭐 국가나 이런 데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미친 예. 척 하는 건가 하고 예. 그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환자로 이렇게 확정이 되니까 이제 병사로 나왔죠. 병사로 나와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88년부터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됐죠. 그때 선생님이 나주 정신병원. 정신병원으로 선생님. 네. 뭐 20대 말부터 30대, 40대, 50대 3년 전만 해도 병원에 있었죠. 얼마 안 돼요. 3년 전까지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병원 있는 기간은 입원 기간만 해서 한 6년 살았죠. 젊은 날을. 뭐 그 전에야 사실은 이제 경찰서라든가 뭐 감옥이라든가 이런 조금은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를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이런 일 때문에 왔구나. 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근데 또 막상 병원이라는 공간 6개월이 있다 보면은 생각도 달라지셨을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보통 뭘 하셨는지 아니면 뭐 환우들하고는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게 사람들이 많이 저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어요. 정신병 환자라고 이렇게 상대 안 해주고 또 나도 이제 사람들하고 접근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혼자 술을 많이 먹어요. 밤에까지 괴로운 게 술을 많이 먹고 또 술 먹고 또 경찰들 행패를 부리고 또 이렇게 발작이 돼가지고 정신병원 들어가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데 정신이 좀 한 번 들어갔다 해서 퇴원하면 내가 좋아진 게 아니라 그 후유증이 또 사회생활 하면서 있거든요.
근데 그 후유증을 또 이겨내면서 또 제 도록에 보면은 92년, 2000년 걸개 그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정신이 좋아지면 걸개 그림 같은 거 그리고 또 그림을 좀 하고 그러다가 또 들어가고 나오면 그림 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하면 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어떤 횟수나 작품이 많지가 않아요. 그 병원에 이제 들어가면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제정신이 돌아와 버려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또 들어왔구나. 그러면 6개월 정도 또 맨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가야 되는데 규정상 6개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몇 번 복도 걷고 이러면 하루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책도 읽고 싶어도 의욕이 안 나죠.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세상 절망 속에 정신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용소라고. 아이고 수용소랑 똑같죠. 네, 치료받는 곳이 아니라 네. 그냥 환자들이 다 이제 거기서 일상을 보내시고 네. 누워 이제 계시는 나오지도 거죠. 못하고. 네. 근데 그런 좀 무기력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드로잉을 그래도 좀 그리셨잖아요. 그런 그래가지고 게 네. 그러니까 이제 드로잉 하게 된 계기가 음. 친하게 지냈던 후배 환자가 퇴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 기념으로 초상화를 하나 그려줘 봤어요. 초상화 그대로 그려가지고 선물로 주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대요. 병원에서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시간 보내기 힘들고 또 후배 환자 이렇게 환우 선물로 주고 나니까 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저기 데스크에 가가지고 간호사한테 종이 좀 주라 했더니 이렇게 파지를 주대요. 조그만 뭐 이면지 같은 이면지 같은 건데 그 A4 반틈 정도 될까 그런 파지를 많이 주대요. 연필도 좀 주라 해가지고 그렇게를 했는데 그냥 그랬는데 한 100여 장 넘게 모아졌대요. 이제 지금 여기서 생각하니까 그랬는데 내가 정신 차릴 줄 알았으면 더 좀 많이 그릴 걸 그냥 그 생각이 좀 아쉽기도 하대요. 근데 그거라도 내가 시간을 보냈던 흔적이니까 상당히 크로키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드로잉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이제 민중미술 판화나 이제 걸개 그림 그리셨을 때는 민중의 얼굴이 조금 그 현실감 있는 얼굴이라기보다는 항상 뭔가 강하고 팔다리도 굉장히 세고 이런 이제 모습인데 이제 병원에서 드로잉 하셨을 때 이제 얼굴은 그 환우도 얼굴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굉장히 그 얇고 뭔가 연약해 보이고 이런 네. 모습들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있는 사람 자체가 너무도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네. 다 어떤 사연들이 다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 또 저는 이제 묘사를 좀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면은 묘사를 잘하려고 막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제 우리 한우들을 많이 그렸던 것들이 그렇게 비춰졌나 봐요. 자. 감나무 이런 나무 이제 네, 그림이 예.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리시고. 제가 항상 들어가는 병실이 301호인데 3층에서 땅을 내려다 보니까 땅에서 감나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대요. 겨울 감나무. 근데 이렇게 3층에서 크로키를 하는데 감나무 씨앗같이 다 보이대요. 감나무가 있으면 솟아오는 그 새순들 새순 이런 것들까지요. 새순 그 이렇게 피어나지 않는 새순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보이대요. 좀 신기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크로키를 하더라도 이제
집중력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표현까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병실에서 바라보는 감나무 그릴 때도 좀 재밌었고, 특히 이제 노인병동에도 들어가 봤는데 노인들의 그 하루 일상 이제 그런 것을 그렸는데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하투페 치고 있는 노인, 하투페로 이렇게 무료하니까 하투놀이 혼자 하고 있는 노인의 애로움 같은 거, 그 음악도 듣고 있는 노인도 그렸고. 선생님께서 이제 민중미술 운동 하셨을 때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 뭐 민중들, 혹은 그림으로 그리시는 농민들, 노동자들보다 병원에서 만났던 분들이 가장 현실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선생님 입장에서.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직접적인 어떤 민중들을 만나는 것은 그 유일한 거죠. 근데 그림 그리기 전에 이제 내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또 한편은 어쨌든 아무리 그렇게라 하더라도 그림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좀 좋았다 뭐 아니면 그림 그리면서 딱 그리고 난 다음이나 그릴 때. 그리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몰두하는. 없는 거지. 내가 병원에 있는 것마저도 잊어버리고 그렇기에 몰두하면 상당히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림 그릴 때가 병원에서도. 그리고 병원 환우들뿐만 아니라 이제 김영철 열사님 한테도 이제 크로키를 이제 그리셨잖아요. 네, 예. 거기도 병원에도 찾아가셔서 네. 열사님을 그리셨는데 어째서 이제 김영철 열사님을 글쎄요, 찾아가게 그때가 몇 년도인가를 모르겠는데 98년 7월로 되어 있어요. 98년도인데 딱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더라고요. 김영철 열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영창 가셔가지고 자살하려고 머리 이렇게 벽에 맞고 막 그러셔서 정신병을 얻었는데, 나도 이제 정신병을 얻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가까운 느낌을 받았어요. 김영철 선생을. 김혜선이라고 초창기 5.18 사진 찍었던 예. 그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김영철 선생 만나러 영광 정신병원 간다고 그러대요.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만. 같이 갔어요. 김영철 선생을 미안해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떠들고 뭐 윤상호는 안 죽었다고 막 그러고, 또 영어로 막 말씀 많이 하시고, 김영철 열사님이 영어로 그냥 영어 많이 하시대요. 이렇게 샤도우 복싱도 혼자 하시면서 그 상태가 안 좋을 때, 나는 그때 상태가 좋았고 한번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두 달 지나고 영광 그 정신병원에서 빵을 먹다가 식도에 걸려서 위급해가지고 조대병원으로 오셨다고 입원 중이라고 그러시대요. 그때 나도 모르게 한번, 그때는 가방에 들고 다녔죠. 그렇게 보고 그 가방 메고 김영철 선생 면회를 갔는데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태더라고요.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간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한테 그림 그리려고 사모님 밖에 의자 있으니까 의자에 쉬시라고 제가 지킨다고 하고 지킨다 하면서 한 5-6장인가를 세밀하게 좀 그렸어. 있는 그대로. 병원을 이렇게 코에 이렇게 맞고 눈도 가리고 눈도 계시고. 가리고 했대. 그래서 서너 장, 5장 정도인가 그렸는데, 그게 또 어디 안 도망가고 있다 보니까 또 김영철 선생의 마지막 임종 장면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 뭐 병원이라서 당연할 수밖에 없기도 한데, 또 저희로서 이제 그 95년도에 아버님 그림 또 드로잉하고도 또 연결이 돼서, 아버님 그림도 마찬가지로 임종 직전이신 것 같던데, 그땐 또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겠다 내가 이거.
그때는 왜 그래야겠다는 계기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밤에 잠이 없어가지고 식구들 중에 밤에 아버님을 내가 간호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밤에 간호하는데 얼마나 무료해요. 그래서 밤에 아버님은 거의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라 그냥 캔맥주 한 5개 정도 사갖고 가고 병실로 캔맥주 마시면서 이제 아버님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루는 아니고 며칠 이렇게 어, 오고 계속. 가면서 이렇게 네. 그리시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리면서 이제 삐쩍 마른 그런 다리라든가 몸 이런 것에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막 그리게 됐죠. 근데 그 예술이란 게 꼭 그 의미 부여를 크게 하고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손을 놀리지 않고 쉬지 않고 그리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아버님 한번 그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 주제로 네. 우리 아버님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런 생각 앞서서 실천으로 네. 드로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이제 그 민중미술 운동에서는 몇 가지 뭐 사상적인 지향점도 있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를 해석하고 한국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써 뭐 시민들이든 민중들을 뭐 계몽도 시키고 선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과 좀 다르게 이제 선생님 나오시는 대로 나 원래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런 감각들에 대해서는 혹시 뭐 고민해 보셨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대적인 문제를 그리는 것 그것은 상당히 어떤 의식적인 그 행위고 또 일상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이렇게 의미 있고 어떤 기쁜 마음으로 그림 그리는 그 자체가 주제하고 다르게 그림 그리는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에 대한 진술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사실은. 아. 선생님 뭐 기록들 보면은 이번에 친일파 그리시면서도 저한테 조금 아버지께서 살아오신 내력이 선생님의 삶과는 좀 많이 달랐잖아요. 그랬죠. 그것에 따른 뭐 갈등도 많으셨을 것 같고 네. 또 올해 작년은 뭐 계속 친일파를 그리면서 네. 아버지 생각이 조금 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럼 자연스레 친일파 이야기들도 한번 해주시면. 예. 그러니까 친일파를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망친 민족 반역자들인데 그리면서 이제 아버지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80년 전두환 시절 당시 시절이 아니라 시골에서 좀 잘 살고 그러면 전두환 정권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대원을 만들었어요. 각 지역 유지들을. 저희 아버님도 이제 거기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원이 되셔가지고 이제 체육관 선거라고 하죠. 그 전두환 뽑는 이제 간접 선거를 9,000명 이상 뽑아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역사의 지혜이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왔는데 이제 후손들을 생각하면서도 좀 친일파들을 이렇게 수갑 채우고 포성줄 묶어놓은 걸 봤을 때 우리 아버지도 역사의 죄인인데 아무튼 묘한 역사의 죄인이지만 또 개인적인 가족의 입장에서는 또 예.
이상호 이게 민중미술 운동의 이상호하고 또 지금의 이상호 혹은 네. 또 이제 저희가 오늘 좀 많이 여쭤봤다 좀 괴롭게 네. 해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요. 병원 시절 드로잉을 그리는 이상호가 네. 저희한테는 같아 보이면서도 달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민중미술이라는 조금 물론 그것도 현실 참여지만은 네. 이념이 바탕이 된 의식적인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의식적인 거였다면은 네. 드로잉은 전혀 의식적이지 않는 네. 화가 본연으로서의 무언가가 같으면서 좀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상호는 누굽니까, 선생님? 아무튼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은 대학 시절부터 계속 유지되었던 나의 사고고 또 그림이 예술이 그렇게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또 그 시대의 모순에 저항하면서 어떤 그런 역사 발전에 이렇게 쓰임새 있는 한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이제는 좀 그림으로서는 이제 저항보다도 그 역사를 좀 다루고 싶어요. 우리 역사화를 좀 감로된 형식으로 동학부터 또 일제강점기 또 분단과 해방과 분단 4.19 5.18 6.25 항쟁 가능하면 촛불 항쟁까지 감로된 형식으로 하단에 이렇게 넣어서 좀 기념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지. 지금 후배들이 그 어떤 미술 행동이라든가 동시대 문제에 동시대 바로바로 문제에 발언하는 바로바로 이렇게 저항하고 또 시대 모순에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미술 행동, 실천 미술 여기에는 조금 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솔직히 표현해서 후배들한테도 약속했고 나는 이제 그림으로 세상과 만나고 그림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선배가 되겠다. 근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대담은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터뷰. 아니요. 네. 그래도 혹시나 네. 혹시 마지막으로 네, 이 말씀 네. 하고 싶다 혹시 있으시면 인터뷰가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말씀 이렇게 길게 해주시고 아이고,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선생님. 좋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유, 또 그림 그리는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림은 생활 속에서 항상 그리고 있어야지 언젠가 대작을 할 것이다. 그것보다도 일상 속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크로키를 이렇게 항상 하고 에스키스 할 수 있는 스케치북하고 연필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시대를 그대로 표현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일상이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고 시대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재섭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